아빠, 이거 받으세요. 제발이요. 추운 방구석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는 작은 방. 야윈 체구의 여인이 초라한 행색의 노인에게 낡은 봉투 하나를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10년 전 내쫓았던 막내딸 지연이었습니다. 안 돼, 지연아. 이건 내 생활비 전부 아니냐. 노인이 봉투를 돌려주려 하자 딸이 그의 손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아빠, 난 젊으니까 다시 벌면 돼요. 하지만 아빠는 이제 어떻게 살려고요? 이거 갖고 가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드세요. 딸이 울며 돌아서자 900억 자산가였던 강중만 회장은 차가운 방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짐승이다. 내가 애비도 아니야.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 회장이 왜 맨발로 딸의 집에서 통곡해야 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73번째 생일날 아침 강중만 회장의 식탁 위에는 김이 빠진 미역국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이미 장남 상구에게는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차녀 미연에게는 15억 원대 상가를 증여한 뒤였습니다. 자식들에게 45억 원이라는 거액을 떼어준 강중만이 오늘 바란 것은 화려한 파티가 아니라 그저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밥 한 끼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막을 깨고 들려온 것은 자식들의 목소리가 아닌 건조한 문자 알림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애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못 가요. 100만 원 입금했으니 확인하세요. 뒤이어 장남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0만 원. 45억 원을 미리 가져간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생신은 100만 원권 수표 한 장으로 때울 수 있는 귀찮은 숙제일 뿐이었습니다. 강중만이 숟가락을 내려놓은 그때 오 비서가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 명의가 도용된 사기 사건이 터져서 당분간 모든 개인 자산이 동결될 예정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카드 한 장도 쓰실 수 없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수중에 단돈 10,000원도 줄 수 없는 상황. 오 비서는 서둘러 본사 비자금을 동원해 해결하려 했지만 강중만은 그의 손을 막아 세웠습니다. 아니, 그대로 둬. 오히려 잘 됐어. 강중만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사기꾼으로 몰려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고 해. 내 자식들이 그 100만 원보다 귀한 진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똑똑히 확인해 봐야겠어. 강중만은 주저없이 장식장에 있던 명품 시계를 풀고 창고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45억 원을 가져간 자식들이 과연 빈털터리가 된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방 한 칸을 내어줄 것인지 강중만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며 자식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중만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장남 상구의 집이었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3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 하지만 그곳은 강중만이 사준 집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에게는 요새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단지 입구에서부터 보안 요원이 강중만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거주자 확인 없으면 못 들어오십니다. 누구 보러 오셨어요? 강중만이 아들의 동호수를 대며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때마침 장남 상구의 외제차가 단지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강중만은 반가운 마음에 차 앞으로 다가갔지만 상구는 선팅이 짙게 된 창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낡은 옷차림의 아버지를 못 본 척하며 경적을 짧게 울리고는 그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멀거니 서 있는 강중만 옆으로 명품 가방을 든 이웃 주민들이 지나가며 쑥덕거렸습니다. 요즘은 노숙인들이 여기까지 들어오네.
보안팀은 뭐 하는 거야? 멸시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상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손님들이랑 같이 있어서 곤란해요. 일단 집에 가 계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직접 얼굴을 맞대고 거절할 용기조차 없는 비겁한 통보였습니다. 30억 원을 내어준 대가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나중에라는 무책임한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발길을 돌려 차녀 미연의 상가로 향하던 강중만은 다시 한번 휴대폰 진동을 느꼈습니다. 상가 건물 입구에 도착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빠, 상가에 찾아오지 마세요. 나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통화도 안 돼. 할 얘기 있으면 문자 남겨. 짧은 메시지 한 줄에 강중만은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섰습니다. 자신이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자산이 묶였다는 소식이 이렇게까지 빨리 전달될 줄은 몰랐습니다. 돈을 줄 때는 그렇게 살갑던 자식들이 아버지가 망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귀신같이 퇴로를 차단한 것입니다. 분명 상가 창가에 딸의 실루엣이 비쳤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사준 건물의 셔터를 내리듯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비바람이 들이치기 시작한 길거리, 강중만은 낡은 단화 속으로 스며드는 빗물을 느끼며 홀로 섰습니다. 그토록 공들여 키운 자식들은 이제 문자 몇 줄 뒤로 숨어 아버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중만은 10년 전 자신이 매몰차게 내쫓았던 막내딸 지연의 주소를 꺼냈습니다. 낡은 메모지에 적힌 그곳으로 향하는 강중만의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강중만이 도착한 막내딸 지연의 집은 재개발을 앞둔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시린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하얀 입김을 보며 강중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일러조차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냉골방 그곳에 10년 전 자신이 내쫓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야? 문을 열고 나온 지연은 야위다 못해 뼈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스웨터를 겹겹이 껴입은 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듯 달려와 강중만의 젖은 손을 잡았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원망 한마디 할 법도 하건만 지연의 눈에는 오직 아버지를 향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아빠,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어서 들어와요. 방 안은 밖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서랍장 하나가 전부인 좁은 방에서 지연은 서둘러 아버지를 이불 위로 앉혔습니다. 강중만은 그제야 딸의 발을 보았습니다. 양말도 신지 못한 채 붉게 터버린 발 그리고 신발장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털신 한 켤레. 3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아버지를 문전박대한 장남의 얼굴이 겹쳐지며 강중만은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흰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그 봉투를 아버지의 낡은 점퍼 주머니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빠, 이거 받으세요. 제발이요. 안 돼, 지연아. 이건 내 생활비 전부 아니냐? 강중만이 봉투를 돌려주려 하자 지연이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아빠, 난 아직 젊으니까 다시 벌면 돼요. 하지만 아빠는 이제 어떻게 살려고요? 이거 2,500만 원, 우리 지우 학교 가면 이사하려고 10년 동안 배달 일하며 모은 전세 보증금이에요. 당분간 지낼 곳부터 찾으시고 따뜻한 국밥이라도 먼저 사드세요. 지연은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900억 자산가였던 강중만은 딸이 내민 그 무거운 봉투를 차마 빼내지 못했습니다.
45억 원을 미리 가져간 자식들은 아버지를 사기꾼 취급하며 외면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났던 막내딸은 자신의 생명줄 같은 보증금을 아무 조건 없이 내놓았습니다. 내가 짐승이다. 내가 애비도 아니야.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얀 입김이 흩날리는 차가운 방 바닥에서 강중만은 딸의 손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30억 펜트하우스보다 따뜻한 것은 딸의 낡은 봉투 안에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랑 앞에 무릎 꿇은 한 노인의 뒤늦은 참회였습니다. 딸 지연이 내민 2,5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마다 시장통에서 반찬 박스를 나르고 시급 9,000여 원을 받아가며 10년 동안 뼈를 깎아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강중만은 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 한 구석에 수북이 쌓인 약봉지와 퇴거 명령 통보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이 냉골 방에서조차 쫓겨날 처지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빠, 속 쓰릴 텐데 이것 좀 드세요. 지연이 내온 것은 멀건 김치찌개 한 그릇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고기 한 점 없는 찌개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장 상인이 배달료 3,500원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고함을 치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사정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강중만의 심장은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30억 원짜리 집에 살며 아버지를 노숙자 취급하던 장남 상구와 아버지가 망했다는 소리에 상가문을 걸어 잠근 처녀 미연. 그들에게 퍼준 45억 원이 결국 괴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강중만은 딸이 잠든 새벽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딸의 낡은 털신 옆에 자신의 해진 단화를 나란히 두며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슬퍼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고 뺏긴 것을 되찾아 딸의 눈물을 닦아줘야 했습니다. 강중만은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비서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낡은 점퍼를 벗고 다시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는 그의 눈빛은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오비서, 당장 실행해. 상구에게 증여한 아파트와 미연이 상가,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라. 불효자 방지법이든 뭐든 샅샅이 뒤져서 저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강중만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딸의 반지하 방을 바라보며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란 걸 똑똑히 가르쳐주마. 그날 오후 장남 상구와 차녀 미연에게는 날카로운 내용 증명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증여 당시 약속했던 부모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증여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꾼인 줄로만 알고 쾌재를 부르던 자식들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의 개인 자산 동결이 해제되고 대대적인 증여 반환 소송이 시작되자 장남 상구와 차녀 미연의 태도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옷차림으로 찾아왔을 때 차 창문을 올린 채 무시하고 상가 근처에도 오지 말라며 문자로 선을 그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0억 아파트와 15억 상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본사 회장실 앞에 나타나 비굴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정말 제 차 근처에 계신 분이 아버지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경비원하고 신랑이 하는 노숙인인 줄 알았습니다. 상구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기며 변명했습니다. 미연 역시 억지 눈물을 짜내며 매달렸습니다.
아빠, 저도 정말 출장 중인 줄 알았다니까요. 연락받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데. 강중만은 책상 위에 놓인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상구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던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과 아버지가 문 앞에 오기도 전에 오지 말라며 보냈던 미연의 문자 내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내가 망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지. 내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문자 몇 줄로 나를 길바닥에 버렸다. 강중만의 싸늘한 목소리에 상구와 미연은 입을 닫았습니다. 강중만은 오 비서가 준비한 서류를 그들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송 서류가 아니라 그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아 사치와 도박에 탕진해온 적나라한 명세서였습니다. 너희에게 준 45억 원은 오늘부로 전액 회수한다. 이미 법적 절차는 끝났어. 너희 명의의 집과 상가에서 당장 몸만 나가라. 아빠,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어떻게 이래요? 차라리 돈을 좀 빌려주세요. 상구의 뻔뻔한 요구에 강중만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내 막내딸 지연이는 그 차가운 반지하 방에서 하얀 입김을 내뱉으며 내게 생활비 전부를 줬다. 너희가 입금한 100만 원짜리 생일 선물보다 그 아이가 배달료 3,500원을 모아 만든 그 봉투가 100배, 1000배는 더 무겁더구나. 강중만은 차갑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비명을 지르는 상구와 미연을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사준 성벽 뒤에 숨어 아버지를 외면했지만 이제 그 성벽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강중만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평생 돈으로 자식들을 망친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회안에 젖을 새도 없이 오 비서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연 양이. 막내따님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자식들을 단죄하며 느꼈던 짧은 카타르시스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진짜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강중만을 덮쳤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식들을 단죄하며 서슬퍼런 눈빛을 보이던 강중만은 이제 피 묻은 딸의 소매를 붙잡고 복도 한 구석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급성 백혈병. 지연은 이미 몸 곳곳에 멍이 들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그 고통을 홀로 사귀며 배달박스를 날랐던 것입니다. 회장님, 유전자가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장남과 차녀부는 이미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오 비서의 보고에 강중만은 벽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45억 원을 받아 챙긴 자식들은 아버지가 재산을 회수하겠다고 하자마자 부모의 천륜마저 끊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도 자식도 아니라는 그들의 냉혹함에 강중만은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을 열고 한 청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연이 평소 동생 같다며 남몰래 반찬을 챙겨주던 고학생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강중만 앞에 섰습니다. 누나가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강중만은 희망 섞인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친가족도 아닌 생판 남이 어떻게 유전자가 맞을 수 있단 말인가. 준호는 강중만의 의문에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는 15년 전 회장님이 밀어붙였던 희망동 재개발 단지 철거민의 아들입니다. 그때 회장님 때문에
저희 가족은 길바닥으로 쫓겨났습니다. 강중만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 무참히 짓밟았던 과거의 과오가 딸의 목숨줄을 쥐고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집을 뺏었지만 누나는 제게 매일 따뜻한 밥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다. 기죽지 말하면서요. 저는 회장님이 아니라 저를 사람으로 대접해준 지연 누나를 위해 온 겁니다. 강중만은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900억 자산가라는 명예도 건설사 회장이라는 권위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 위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업보를 딸이 대신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강중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참회했습니다. 준호의 골수는 기적처럼 지연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지연이 배달료 3,500원을 아껴 준호에게 건넸던 도시락이 결국 그녀의 목숨을 구하는 기적의 씨앗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강중만은 딸의 수술실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생의 부도는 돈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잃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강건설의 900억 자산가 강중만 회장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배운 것은 화려한 재무제표를 채우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를 입고 딸 지연이 선물한 낡은 털신을 신은 채 시장 골목을 누빕니다. 그의 서재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화려한 훈장 대신 꼬깃꼬깃하게 접힌 하얀 봉투 하나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10년 동안 배달 일을 하며 딸이 모았던 2,500만 원, 900억이라는 숫자에 가려보지 못했던 진정한 부의 가치가 그 낡은 종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중만은 매일 그 봉투를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이 그날 자산 동결이라는 연극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식들의 거짓 웃음에 속아 차가운 돈 뭉치만을 안고 쓸쓸히 눈을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재산을 미리 가져간 자식들은 아버지가 망했다는 소문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부모의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났던 막내딸은 자신의 심장을 떼어주듯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이 역설적인 현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과연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줄 방패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식들을 괴물로 만드는 독이 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강중만 회장은 이제 나눔재단을 통해 준호와 같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가 무너뜨렸던 누군가의 집을 다시 세워주는 일은 결국 무너졌던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종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만 더해지더군요.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끓여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는 평생을 갑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쥐고 가야 할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쓰러졌을 때 맨발로 달려와 줄 단 한 사람의 진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그 진심을 전하고 계십니까? 혹시 가까이 있는 보물을 잊은 채 멀리 있는 숫자만을 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평범한 부녀의 일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곁에도 낡은 털신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진심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잘 들었다는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